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신 중 발프릭 액시드 영양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울산맘새여성병원의 윤정섭입니다. 저는 한국마드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울산센터를 맡고 있으며 진료 이외에도 외부 강의나 방송 또는 협력기관과 더불어 임산부 약물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통계이고 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임산부의 15%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태아의 10에서 13%는 정신치료 약물에 노출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많은 임산부들이 정신과 약물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16년도까지 수집된 한국 마드세이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약물의 사용은 벤조다이아제핀, SSRI 다음으로 항경련제가 많이 사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일 설명드릴 발프릭 액시드는 항경련제의 범주에 속해 있고 한국 마드세이프 통계에 따르면 토피라메이트, 카바마체핀 다음으로 발프로에이트가 많이 사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피라메이트가 사용량이 월등히 높은데 이는 항경련제 본래의 목적보다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항경련제를 항간질제, 즉 AED라는 용어로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소개할 논문들은 대부분 AED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항간질제가 태아 기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할 텐데 이에 대한 역학 연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AED 사용 시 하나 이상의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단일 약제로만 사용을 하였다면 아마도 경미한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자료의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외국의 경우 여러 레지스트리를 가동하여 등록된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전향적, 후향적 연구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노스 아메리카 안티에필lep틱 드럭 프레그넌시 레지스트리 그리고 유럽의 더 유랩 레지스트리입니다. AED 사용 시 엠브리오나 페투스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보션이나 스틸버스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경우 항간질제가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세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선천성 기형입니다. 주로 선천성 심장혈암, 구순열, 구개열, 요로, 사지의 기형과 주로 신경관 결손으로 대변되는 뇌의 기형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주로 비정상 안면 변형을 유발하는 두 개의 안면 복합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형태의 증후군입니다. 이러한 증후군은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페니토인 증후군에서는 외부 생식기, 발프루에이트 증후군이나 카바마체핀 증후군에서는 신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데 주로 인지기능과 행동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언어발달,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자폐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발포르 액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포르사는 1974년 시판되기 시작했으며 경련 발작, 편두통, 조울증, 그리고 다른 정서장애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래된 약이지만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약리작용 중 하나는 뇌의 감마 아미노프티르산, 즉 가바 레벨의 증가입니다. 가바는 발작의 중요한 억제제이며 가바 레벨의 감소는 발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발작 조절을 위해 일일 복용량은 300mg에서 2g까지이며 치료 혈당 농도는 ml당 50에서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조울증 환자와 편두통의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더 낮은 용량이 투여됩니다. 발포르 액시드의 태반 투과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팡크 등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발포르에이트를 복용하는 산모의 제대열에서 ml당 48.6 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발포르산의 치료 혈장 농도는 ml당 50에서 1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비교하면 제대열의 VPA 농도는 산모의 혈장 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산모의 혈장 농도에 비해 제대열에서 검출되는 VPA의 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탈 농도나 유리된 발프루에이트의 농도가 모두 1에 근접하여 있어서 대부분의 약물이 태반을 통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프루 액시드 노출 시 유산과 사산의 확률을 보겠습니다. 유럽의 유랩 레지스트리의 자료를 인용한 AED 복용 시 유산과 사산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톰슨 등에 따르면
발포르 X대에 노출된 1171건의 산모 중 7.7%가 유산이 되었고 0.4%가 사산되어서 총 8.1%가 임신 유지 실패의 통계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항간질제에 비해서 증가된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연제를 사용할 때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먼저 뉴럴 튜브 디펙트를 포함한 메이저 콘제니탈 아노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오노이는 발포르 엑시드와 태아 기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여러 전향적 후향적 연구를 분석하여 약 3,000명의 아이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테이블 1은 발포레이트의 모노세라피와 타약제와 사용한 폴리세라피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모노세라피 시 3.5%에서 21.1%, 폴리세라피 시 6.2%에서 25%까지의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블 2는 후향적인 연구로 모노세라피 시 9.7%에서 10.6%, 폴리세라피 시 9.2%에서 28.6%를 보입니다. 전향적 연구, 후향적 연구를 종합하면 치료받지 않은 간질 여성의 확률인 2.89%, 3.23%에서보다 훨씬 높은 기형의 확률을 보입니다. 전향적 연구에서 모노세라피는 9.31%, 폴리세라피는 18.86%, 후향적 연구에서는 10.33%, 그리고 17.53%를 나타내어서 대체적으로 약 10% 전후의 확률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3천여 건의 태어난 아기를 분석하였고 이때 나타나는 뉴럴 튜브 디펙트는 1, 2%, 이 중 대부분이 메닝고마이엘로실이었고 일반 임신과 비교하여 약 10배에서 20배 정도의 확률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기관의 기형과 발달장애, 자폐증, 그리고 특이적인 피탈 발프루에이트 신드롬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11년 벨러 등은 발포르 엑시드의 기형 유발률을 평가하면서 보정된 오츠 레이쇼가 뉴럴 튜브 디펙트에서 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오랄 클레프트가 4.4, 하이퍼스파디아가 2.4, 하트 디지즈가 2.0인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2019년도의 연구는 호주 프레그넌시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8년까지 20여 년간 AED 복용 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발프루에이트의 기형 유발률은 14.8%로 나타나고 기형의 상대 위험도가 5.22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유럽의 유랩 레지스트리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서 발프루에이트에 노출된 1381건의 임신을 조사한 결과 메이저 콘제니탈 말포메이션의 확률을 10.3%로 보고하였습니다. 과거 연구와 이 연구를 종합하면 발프루에이트의 메이저 콘제니탈 말포메이션의 확률을 약 10%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랩 레지스트리 연구에서 발프루에이트는 사용 용량에 따라 기형 발생률이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650mg의 이하의 저용량에서는 6.3%, 650에서 1450mg의 중간 용량에서는 11.3%, 1450mg 이상의 고용량에서는 25.2%의 기형 발생률을 보입니다. 유랩 레지스트리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선천성 기형에서 안전하다고 알려진 라모트리진 325mg 이하의 저용량과 다른 약제의 기여 위험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발포레이트의 라모트리진에 대한 오츠 레이쇼는 고용량에서 13.52, 중간 용량에서 4.72, 저용량에서 2.70으로 모두 다 높음을 보입니다. 발포레이트의 중간 저용량에서의 기형 발생 위험을 다른 약제들과 비교해보면 발포레이트의 중간 용량에서 라모트리진 고용량과의 오츠 레이쇼는 2.81, 카바마제핀 저용량에서는 2.76, 발포레이트 저용량에서 레베티라세탐, 옥스카바제핀, 그리고 카바마제핀 저용량에서는 오츠 레이쇼가 각각 2.43, 2.39, 1.58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발포레이트가 다른 항간질제보다 기형 발생 독성이 더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톰슨 등이 유랩, 북미 AED 프레그넌시 레지스트리, 영국과 아일랜드의 에필랩시 앤 프레그넌시 레지스트리를 조사한 연구입니다. 타 약제들보다 기형 발생률이
발프루에이트에서 두드러지게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프루에이트의 용량 상관관계는 일찍부터 알려져 왔는데 1992년 옴칙트 등은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발프루에이트에 노출된 모든 자손의 이상 유병률은 9.4%로 다른 AED보다 높았고 신경관 결합률은 5.4%였는데 이들은 모두 하루 1000mg 이상을 복용한 경우였습니다. 저자들은 발프로산 1일 복용량의 역치로 1000mg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상의 용량에서는 척추 이분증의 위험 증가를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파이나 바이피다를 일으키는 기본 메커니즘은 발프루에이트가 신경관을 형성하고 신경관 폐쇄를 직접 지시하는 배아 유전자 및 단백질 패턴을 변경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프루에이트의 용량 의존적 결과는 2018년 바즈다 등의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스파이나 바이피다, 하이퍼스파디아, 손가락 기형, 심혈관 기형이 일복용 1000mg 이상일 때부터 급격하게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다른 연구에서도 발프루에이트의 용량과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왼쪽은 발프루에이트고 오른쪽 그래프는 토피라메이트에 관한 연구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발프루에이트 단독시와 복합시 모두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형 발생률이 동반 증가함을 알 수가 있고 약 1000mg 이상에서부터 급격하게 기형 발생률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임신 중 발프로산으로 치료받은 여성에게서 태어난 유아에서 얼굴과 손가락의 마이너 기형, 즉 태아 발프로이트 증후군의 독특한 패턴이 설명되었습니다. 이 증후군은 출생 후 성장지연, 소두증, 삼각두증, 발달지연, 중간안면 형성 저하, 내안각주름, 짧은 코, 넓은 콧대, 얇은 윗입술, 두꺼운 아랫입술을 포함합니다. 정형외과적 이상, 심혈관 기형, 생식기 기형 및 폐결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태아 발프루에이트 증후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키니 등의 연구에서는 임신 중 발프로산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56명의 어린이 중에서 약 42%가 중등도 내지 중증의 태아 발프루에이트 증후군의 특징인 E형 얼굴 특징을 가졌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키니 등이 보고한 태아 발프루에이트 증후군의 디스몰픽 피처입니다. 키니의 연구에서 디스몰픽 피처를 가진 이 아이들에게는 언어 지능의 감소가 흔했습니다. AED를 사용할 때 악영향이 우려되는 세 번째 영역인 발달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노이에 따르면 VPA 치료를 받은 산모의 아이에서 인지기능 저하, 주의력 결핍장애 및 학습장애를 포함한 발달 지연이 많은 연구에서 아래의 예와 같이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AED와 인지기능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익하면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니드 스터디로 명명된 항간질 약물의 전향적 신경발달 효과 연구로 임신 초기 4가지의 AED에 노출되었을 때 6세 아동의 IQ를 확인한 연구로 이에 따르면 발포력 엑시드의 경우 평균 97로 다른 약제들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발프루에이트 6세 IQ는 노출된 발프루에이트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른 영양 인자를 보정하기 위해서 엄마의 IQ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을 때 다른 약물들과는 달리 발프루에이트에서는 엄마의 IQ에 따라 크게 분포가 달라지지 않는 형태를 보여서 이것은 약물의 영향임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임신 전과 초기 임신에서 엽산의 사용이 인지기능의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시행되었는데 실선은 엽산을 복용한 경우고 점선은 엽산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엽산의 사용은 모든 약물에서 인지기능의 감소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며 발프루에이트에서 역시 같은 효과를 보임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 발프루에이트가 다른 인지 기능보다 언어 능력과
기억 능력의 감소에 더 크게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설명드렸듯이 니드 연구에서 발프루에트 1일 용량 1000mg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는 IQ가 104, 그 이상에서는 94로 나와 용량과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니드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이러한 지적 능력 감소에 대한 위험 때문에 FDA에서는 2013년도에 발프루에이트를 임산부의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레베카 등은 영국 에필랩시 앤 프레그넌시 레지스트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레베티라세탐, 토피라메이트 및 발프루에이트에 대한 태아기 노출이 아동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보정되지 않은 인지 능력 결과에서 발프루에이트 노출군은 노출되지 않은 군들에 비해서 전체 IQ와 언어 능력에서 특별히 더 감소함을 보여줍니다. 다변수를 보정한 분석에서 레베티라세탐 및 토피라메이트에 대한 태아기 노출은 아동의 인지능력 감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복용량 증가와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프루릭 액시드의 고용량 노출은 전체 IQ, 언어 능력, 비언어 능력, 그리고 사고 속도에서 모두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프루에이트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인지 기능 이외에도 행동 기능에도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노이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VPA에 노출된 아이에게서 자폐증을 포함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보고한 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3년 덴마크 국가등록기관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발프루에이트에 대한 태아기 노출은 아동기 자폐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각각 4.9와 3.0의 하자드 레이쇼를 보입니다. 2017년 5개의 코호트 연구를 포함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 발프루에이트의 노출 후 자폐증이나 실행장애의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자폐증, 실행장애의 오즈 레이쇼는 17.29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해 발프루에이트가 태아의 인지기능과 행동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발프루릭 액시드는 잘 알려진 인간 기형 발생 물질입니다. 주로 척추 이분증, 드물게 문해증, 심장, 두개안면, 골격 및 사지결함, 그리고 일련의 특징적인 발프루에이트 신드롬과 같은 주요 기형의 비율은 약 10%에서 나타납니다. 주로 발프루에이트 신드롬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서 발달 문제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며 언어 능력, 지능 저하로 나타나고 종종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1000mg 이상의 일일 복용량 및 여러 AED의 다중요법은 더 높은 최기형성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발프루릭 액시드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가장 낮은 유효 용량을 2-3회 분할 용량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뉴럴 튜브 디펙트는 수정 3주 후부터 유도되기 때문에 임신 확인 후 약물을 중단하기에는 늦습니다. 그러므로 가임기의 발프루에이트 치료 여성은 계획된 임신 전에 피임약을 사용하고 임신 전에 약물을 중단하거나 더 안전한 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임신 중 편두통 예방 목적의 사용은 금해야 합니다. 임신 중 발프루릭 액시드에 노출된 여성은 임신 전후 고용량의 엽산을 투여하고 고위험 임신 클리닉에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약제가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상 소견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초음파 검사 또는 기타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